자, 그 174페이지에 보면 거래계약서 작성. 요거 지우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요. 요 내용과 좀 비슷한 게 좀 많아서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자,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지금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 작성했는데 지금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부분 나옵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 자, 거래계약서 작성. 그럼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계약서 작성 누가 할 수 있죠? 개업공개사. 자, 개업 공인중개사 할 수 있고 또 누가 할 수 있다? 네,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요거 거래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하겠죠? 자,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하는 거죠. 자,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이제 개업공개사는 필요적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해서 일단은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175페이지에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나오죠? 요거 시험 문제 단순한 문제로서 A, B, C 등급에서 C 등급입니다. 단순한 문제로서 잘 나오는 것이 바로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자, 동그라미 해당되는 부분은 동그라미 쳐보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 아까 확인 설명 사항하고 그 다음에 또 전속중개계약시 그 부분은요 암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거는 좀 꼭 기억 좀 해놔야 돼요. 자, 인물 계거 인권조 전략 그런데요.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인 뭐죠? 인하면 인적사항. 자, 그 다음에 또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전, 지급원한 사항. 자, 그 다음에 또 인도일시, 그 다음에 권리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의 기한, 설명서 교부일자, 약정 내용. 자, 요 사항을 빠짐없이 한번 기재하라. 자, 다시 한번 보죠. 인 뭐예요?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전, 지급원한 사항. 그 다음에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의 기한, 설명서 교부일자, 약정 내용. 자, 이거 지금 당장 머릿속에 앞글자 딴 거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한번 들으세요. 앞글자 따는 것들 아마 여러 과목에서 많이 할 텐데 지금 이거 먼저 암기를 다 해버리면요 나중에 소속이 헷갈려 버려요. 앞글자 잔뜩 외우긴 외웠는데 도대체 이게 어느 과목에서 어느 부분에서 배웠던 건지 기억이 안 납니다. 번지수가 나중에 헷갈려 버리고, 그리고 저는 이거 많이 강조를 안 하는데 일단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게 보조적 수단이 돼야 돼요. 이게 소위 말하는 두 문자 따는 게 보조적 수단이 되지 주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주수단이 됐다가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단순 문제 나올 땐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한 문장에다가 문제로도 연결시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9가지 한번 연습해놓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런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를 하라. 필요적 기재 쓰니까 이제는 뭐 한다?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계약서에,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그 다음에 날인 해줘야 돼요. 서명 및 날인 하는데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및 들어갔죠? 자, 어디도 및 있어요? 여기도 및 있죠? 확인 설명서에도 밋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거래계약서에도 뭐가 있어요? 밋이 있죠? 자, 서명 및 날인은 딱 두 개 이 과목이 있어. 나머지는 모두 또는입니다. 서명 및 하고 나온 것은 뭐와 뭐? 확인 설명서와 그 다음에 또 거래계약서 두 가지만 서명 밋입니다. 자, 그러면 서명 및 날인하는데 요 밑에 옆에 내용과 같아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데 이때 법인에 있어서는 누가? 대표자가. 자,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요? 분사무소 책임자가 누구로서 서명 및 날인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서명 및 날인한다. 그리고 그 업무를 어떻게 수행한 누구? 소속중개사.
공인중개사가 같이 서명 및 날인합니다. 자, 옆에 설명한 거 바로 전에 10분 전에 설명한 거 있죠? 그대로 여기서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서명 및 날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부해줘야 돼요. 교부하라. 교부는 누구에게? 쌍방에게 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보관하라. 자, 요거 몇 년간 보관하냐면 5년간 보관한다. 3년간 보관하는 게 있었어요. 뭐가 3년간 보관했었죠? 전속 중개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3년간 보관했죠. 자, 요거 거래계약서 몇 년간 보관? 5년간 보관. 자, 거래계약서는 거래계약서는요. 작성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작성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자, 요건 잘 보셔야 돼요. 자, 거래계약서의 작성의 당사자는 누구? 계약의 당사자 누구예요? 매도인과 매수인, 또 임차인과 임대인 이런 사람이죠. 즉 거래하는 당사자가 작성의 당사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개업중개사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이거는 중개보수를 받고 하는 거니까 그 대가로서 역할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대신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개업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작성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작성의 당사자는 누구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차인과 임대인 이런 사람, 즉 거래 당사자예요. 그럼 개업중개사는 뭐 하는 거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작성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만약에 개업중개사 자 위반하면 거래계약서 관련 위반하면 요때는요 업무정지고 자 소속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서명날이 안 할 거나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 거래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은 요 정도까지 일단 기억해 놓고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에서 거래계약서를 자 이중계약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또 금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관련된 금지사항을 보죠. 서로 다른 이의상의 계약서, 서로 다른 이의상의 계약서 지금 작성을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거래 금액, 거짓 기재, 거래 금액을 뭐 하면 안 된다?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금지. 자, 두 가지의 거래계약서 관련 특별한 의미입니다. 서로 다른 이의상의 계약서.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이중계약서죠? 자, 이중계약서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들 뭐라고도 표현해요? 다운계약서 뭐 이렇게 표현하죠? 다운계약서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어요? 올려 쓰는 계약서도 있죠? 업계약서도 있죠? 자, 이거 뭐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세금 줄이거나 또 장래를 대비해서 세금 줄일 때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의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는 안 된다. 자, 특히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거짓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개업중개사나 소속중개사는요. 자, 이거를 자 개업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자, 취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뭘 한다? 상대 등록 취소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서로 이건 위반했을 때요. 이거는 위반시. 자,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놓고,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계약서 서식과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자, 175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이거는 뭐 듣고만 일단 넣어가시고요. 거기 보니까 거래계약서 서식 나오죠. 자, 지금 현재 국토교통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구를 보면 법정서식이 일단 법정서식을 누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구를 보면 법정서식을 표준이 된 서식을 누가 정할 수 있다? 국장이 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할 수 있다. 그럼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현재는 정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현재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거래계약서. 그러니까 법정으로 된 서식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각각이에요.
인쇄된 계약서 쓰는 경우는 요즘 뭐 많이 드물지만 인쇄된 계약서 쓰는 것도 서식 제각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협회에서 이렇게 주는 것도 보면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서식 자체는 일단 없다. 다만 뭐만 기재되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갔냐? 자,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 있죠? 이것만 기재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현재 표준 서식이 없다. 자, 국장이 표준 서식 만들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한번 듣고 넘어가시고, 자, 이제 거래계약서 관련된 부분을 넘어갑니다. 178페이지에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자, 요걸 보죠.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명 및 날인은 딱 두 개만 있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또는이에요. 이 과목에서. 서명 및 하는 건 뭐와 뭐에서 서명 및이다?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예, 두 개만 서명 및 날인이고요. 나머지 중개사법 서식들이 있거든요. 그건 다 서명 또는입니다. 자, 그거 주의해 주시고, 자, 손해배상 책임과 그다음에 업무보증 설정 부분을 들어갑니다. 자, 손해배상. 일단 개업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러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보면 손해배상 요건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중개사법에는 손해배상 요건을 일단 명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자, 고의는 일부란 거, 과실은 실수죠. 근데 실수를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보면 실수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아주 가벼운 실수하고 무거운 실수. 그래서 이거는 경과실과 그 다음에 또요, 네, 중과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적인 민법 개념에서는요, 보통 보면 중대한 과실에 대한 부분을 손해배상 요건을 많이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적 개념에서 보면. 그런데 중개사법에서는요, 이 과실을 경미한 과실까지도 모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과실뿐만 아니라 무거운 과실은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고, 자, 뭐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경과실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무거운 과실뿐만 아니라 가벼운 과실도 의뢰인에게 손해가 났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 행위에 사용되었다. 자,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의뢰인이 손해가 났다면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건 뭐한 거예요?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무소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거죠. 소위 양도돼야죠. 자, 어쨌든 양도대와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 누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의뢰인이 손해가 났다면 내가, 사무소 주인인 내가 책임을 져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손해배상 요건으로서 두 가지를 여러분 일단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사의 문제입니다. 해석사의 문제로서는 일단 정신적 손해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정신적 손해는 제외한다. 즉, 이 정신적 손해를 열받은 손해라고 그러죠. 자, 이 열받은 손해는 업무보증에 의해서 배상을 안 해준다. 일단 제외한다 그럽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과관계가 있으면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지만 된다. 원인과 결과, 결국 누구 때문에 손해 났어야 된다는 얘기? 개업, 공인중개사 때문에 손해가 났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이제 해석사의 문제니까 그냥 듣고만 넘어가도 되고요. 요 위에 것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손해배상 요건이 됐으면 고의나 과실, 자기사무소, 타인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줘야지만 되죠. 자, 근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손해배상을 못 해줄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업무보증 설정제도입니다. 업무보증이라고 제가 많이 줄여서 표현하는데, 자, 이 업무보증 이미 저저번 주네요. 등록과 관련된 부분이 할 때 한번 설명드렸죠. 업무보증 설정 언제까지 해야 된다?
업무 개시점까지 된다. 거기서 한번 했죠? 자, 그 다음에 저번 주에도 업무 보증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할 때, 분사무소 업무 보증 설정 미리 준비하라 그랬죠? 자, 2번이나 업무 보증 설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내가 배상을 하지 못할 때 대신 배상을 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의무부터 파악하시라. 이거는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 즉, 장래 발생 채무에 대한 뭐냐면 연대보증입니다. 자,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닙니다. 이게 업무보증 설정은요,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니다. 이건 뭐 법적 해석으로는 타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보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건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자,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에 대한 뭘 해놓는 거? 연대보증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돈을, 자, 빌릴 때, 요즘 보증제도, 연대보증제도 없어졌다고 했는데, 없어진 거 없어졌어요? 여기 은행에서 돈 빌릴 때. 그럼 제가 알기로 없어졌다고는 소리 들었는데, 아직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대보증을. 자, 내가 돈 빌릴 때, 옆에서 연대보증 해놓죠? 자, 그럼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누가 갚아줘야 되는 거? 예, 연대보증 한 사람이 갚아주는 거죠? 자, 그 시스템을 그대로 여기다 올려놓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 업무보증은 지금 현재 돈 빌리는 게 아니죠. 언제 채무가 될지는 몰라요. 언제 채무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연대보증 써놓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아마 11월 달 때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취업보증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아마 들으신 분 한번 계실 거고요. 자, 이게 이해 안 되면 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 여러분들 취업할 때 뭘 하는 거예요? 취업보증을 설정하죠.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보면, 옛날에는 이제 인보증을 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취직할 때는, 인보증 해가지고, 뭐 우리 부모, 제가 그러니까 재산 내역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인보증 안 하죠. 대부분 보증보험 회사 가가지고 보증서를 하나 떼어가지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자, 취업 보증하는 이유가 뭐다? 취업 보증의 이유가 나중에 근무하면서 손해가 나죠. 어떤 뭐 일을 잘못했거나 그래서 그러면 그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면 배상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업무보증한 취업보증한 곳에 가서 배상을 일단 대신 받은 그런 시스템이 바로 취업보증이에요. 자, 이거랑 거의 내용이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에 대한 뭘 써놓는다? 연대보증을 써놓는 거다. 자, 이거는 보험이 아니다.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뒤에 가서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럼 업무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하는 거라 했어요?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까지 설정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한다면 이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대 등록 취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업무보증 설정은 어떻게 하냐면, 자, 보증보험이나 아니면 또 공제나 아니면 공탁 3개 중에 택일 선택해서 합니다. 자,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거나 3개 중에 선택해서 한다. 자, 보증보험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보증보험회사 하나 있죠? 서울보증하면 하나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에 공제는, 자, 이 공제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냐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협회에서 운영하고, 공탁은 이건 뭐 어디서 하는 건 잘 아시죠? 네, 법원에서 하는 거죠. 자, 3개 중에 선택을 해서 업무보증 설정하면 돼요. 자, 그럼 금액은 어떻게 하느냐? 자, 법인은 사무소가 2가지 종류 있어요.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자, 법인은 주된 사무소와 그 다음에 분사무소로 나눠지고, 자, 주된 사무소는 얼마 이상? 2억 이상을 설정하라. 분사무소는요, 예, 1억 이상을 설정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개인들이죠. 그 다음에 부치개인 개업공개사 있습니다. 공인하고 부치 개업공개사 업무 지역은 얼마? 1억 이상. 이상까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상까지. 자, 그 다음에, 자, 지역농협동조합 있습니다. 지역, 농업, 협동조합. 농협, 이렇게 하죠. 지역, 농협. 뭐죠? 이 지역, 농협이? 법인, 무슨 법인이라고 그랬죠? 농협.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명, 자, 중개사법에서 특수법인이라 그랬죠. 들어보셨죠? 특수법인. 자, 특수법인 4가지 있었죠? 제가 아마 예시를 4가지 한번 들었습니다. 지역농협동조합, 그 다음에 또 지역산림조합, 그 다음에 또 산업단지관리기관,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자산관리공사 있었죠? 4가지. 얘네들은 왜 특수법인이라고 그랬어요? 특수법인이라 하는 이유? 첫 번째 주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4주가 됐으니까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죠? 자, 이거는 자기네들 법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겠다고 명시된 법인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특수법인들은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다. 자기네 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랬죠. 자, 바로 그 중에서 농협만큼은 업무 보증을 1천만 원 이상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 보증을 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이죠. 농협은 그러면 다른 특수법인, 지역 산림조합이나 뭡니까? 산업단지 관리기나 얘네들은 금액에 지금 현재 규정이 없어요. 얼마 설정하라. 그러면 얘는 업무보증 설정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자, 얘 말고 지역 산림조합 있고요. 산업단지 관리관들 있죠? 얘네들은 업무보증 설정 금액에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증 설정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억은 여기 1억이 아니라 여기 분사무소 1억이고요. 일반 법인과 같이 똑같지. 얘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지금 농협만 특혜 주는 거예요. 농협만 특혜 주고 산림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특혜가 없이 일반 법인 같이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금액을 설정을 합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는요, 이 금액을 통째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게 이 금액을 내가 뭐 해준다 그랬다. 자, 뭐라 그랬죠? 이게 업무보증이라는 게 연대보증이라고 그랬죠. 이 금액을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연대보증해 줄 테니까 그 연대보증료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니까 이거는 통째로 여기다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이 금액 범위를 보증해 줄 테니까 그 보증료를 달라. 그래, 연대보증료를 받아요. 연대보증료. 지금 현재 협회 같은 경우는 지금 25만 원이니까, 자, 1억짜리 하면 25만 원인가 아마 받을 겁니다. 지금 저 실무 계시는 분 계세요? 지금 얼마 하죠? 모른가요? 지금 실무 이렇게 주간반 해도 얼마예요? 몰라요? 1억이면 얼마 주죠? 공제 가입하셨어요? 아니면 저기 보증보험에 가입했어요? 대부분 공제만 해. 공제 얼마 줬죠? 아마 2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1억짜리를 1억짜리를 내가 연대보증해 줄 테니까 대신 연대보증료를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개념에서 연대보증은 아는 사람끼리 내가 도장 하나 찍어주는 거죠? 자, 그 도장 하나 찍어주고 공짜로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연대보증을 해주되 돈 받고 연대보증 해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연대보증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돈 받고 연대보증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1억짜리면 보통 1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제가 아마 25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요즘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보증보험이 10몇만 원이에요. 여기서 많이 깎아줍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좀 요즘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 자, 지금 제 머릿속에 25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만 갖고 따져보죠. 자, 25만 원이면 1년간 1억 범위를 연대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범위를 연대보증해 준 대신에 그 대가로 얼마를? 25만 원을 받고 연대보증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25만 원짜리로 축적을 시켜놓죠. 자, 이제 쭉 많았습니다. 가입자들 해놨다가, 자, 1년 동안 약정된 기간 동안 사고 안 납니다. 사고 안 나 그냥 지나가죠. 그럼 이 25만 원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는 거죠.
연대보증이 해주는 대가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고 났죠. 1억 범위에서 사고 납니다.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못 갚으면 이 연대보증한 곳에서 이 범위 내에서 갚죠. 자, 그러면 갚았습니다. 여기서 갚았죠. 그러면 네 대신 뭐야? 내가 갚아준 거죠. 그 도로 뭐야? 네, 내놔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뭐가 헷갈리냐면 보험과 헷갈리는 거예요. 보험이란 여러분들 보험료를 주고 내가 사고 났죠. 그럼 이제 보험 처리만 되면 끝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보험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는 연대보증료예요. 내가 이만큼의 연대보증 해줄 테니 그 대가를 달라는 돈이 이거죠. 그러니까 보험료랑은 여러분 틀리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연대보증에서 대신 갚아줬다 그러면 이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돈을 주면 하면 되고, 자, 공탁은 어떻게 돼요? 이 금액을 통째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을 통째로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이 공탁하는 개업공개사 지금 현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실래요? 대부분 이거 하죠? 예, 1억 있으면 통장에 집어넣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이자 약하더라도. 자, 근데 공탁 안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자, 공탁은 사망이나 아니면 폐업을 하게 된다면, 사망이나 폐업하면 요때 3년간 회수가 금지됩니다. 3년간 회수가 금지된다. 자, 사망이나 폐업하면 3년간 회수가 금지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3년간 회수가 금지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2015년 12월까지 중개업을 하면서 공탁하고 중개업을 했습니다. 1월 달에 폐업하는 순간에 공탁금을 모두 빼먹었어요. 돈 다 회수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그 이전의 중개 행위가 지금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지금 사고 날 수도 있죠. 자, 지금 사고 나면 공탁금이 빼먹었다면 다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여기 가서 없겠죠. 그래서 이걸 몇 년 동안 묶어놓는다? 3년 동안 묶어놓는다. 자, 공탁하면 몇 년간 회수금지? 3년간 회수금지. 요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문구예요. 공탁한 기업공개사 한 명도 없어도 요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금액을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나오면 보증보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보험 증서, 공제가입하면 공제증서 이런 건 나오거든요. 증서사본을 업무보증 설정 신고 첨부해가지고 신고하면 돼요.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된다. 안 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이제 이게 업무보증 설정의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금액 특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죠. 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얼마? 2억 이상. 분사무소 2억 이상. 그 다음에 또 공인하고 부칙개업공개사 1억 이상 설정을 해야 된다. 자, 이제 186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보증을 변경하고자 할 때, 자, 업무보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때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해서 신고하라 했습니다. 변경해서 신고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거는 중간에 업무보증을 바꾸는 제도예요. 자, 내가 지금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를 설정했냐면 보증보험을 설정했습니다. 자, 1년간 일단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보증보험 설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간에 5월 달에 뭘 바꾼다? 공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공제로. 자, 중간에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자, 요 시스템, 요게 바로 뭐냐면 변경하고자 할 때입니다. 자, 이때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하고 신고하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자, 이때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공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공제 가입해가지고 뭐 한 다음에 신고를 한 다음에 보증보험을 해지하라. 요게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바꾸라라는 내용. 자, 그러면 이제 또
보증이 만료된다면 이때 만료일까지 말아 다시 설정해서 신고하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만료가 되면 언제까지예요? 만료일까지. 자, 이거는 보증보험하고, 자, 여기에 보증보험하고 공제만입니다. 보증보험하고 공제. 두 가지만. 공탁은 어떻게 돼요? 이 금액이 통째로 들어가죠? 통째로 들어가는데,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기간을 정해요. 보통 1년 단위 기간입니다. 1년 단위 기간 안에 이 금액을 연대보증해 줄 테니까 돈 이렇게 25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기간은 영원히 하지 않고 보통 1년 단위로 끊는데 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약속된 기간이 끝났으니까 내가 연대보증을 안 해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연대보증을 연결시키려면 다시 가입을 해줘야지만 되죠. 자, 그래서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을 신고하라. 자, 일단 여기서 보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뭘 가입했냐면 보증보험을 가입했어요. 보증보험을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가입했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부분만 연대보증해줘요? 예, 15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이에 행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해주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약속된 기간이 요서부터 요까지죠? 그러니까 보증보험회사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연대보증을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연대보증 안 해주니까 업무하려면 계속 업무보증을 설정을 해줘야지만 되겠죠? 자,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업무보증을 설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다른 걸로 바꿔도 됩니다. 요때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니까 요때는 이제 공제를 한번 가입해보죠. 공제로 옮겨 탑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이제 공제로 가입하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까지 한다? 언제까지? 보증 만료되면 만료일까지. 만료일이 언제예요? 12월 31일. 여기까지 다음에 거를 가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아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요 그림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써먹을 거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보증이 변경됐을 때와 만료됐을 때 요까지 한번 구분해 봤고요.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면, 자, 중개가 완성되면, 자, 아까 용어 한번 보죠. 중개 완성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죠? 자, 제가 중개 완성과 거래 완성 두 가지를 해봤죠? 자, 글자 그대로 그냥 해석하세요. 중개 완성이란 중개가 끝난 거죠. 완성 끝난 겁니다. 중개가 끝난 시점은 언제예요? 계약이 체결된 시점. 그러니까 중개가 끝난 시점은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역할이 어떻게 돼요? 끝난 거죠. 즉 계약 체결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거래 완성이란 뭘 했어요? 거래가 끝난 거죠. 거래 완성이란 거래가 끝난 시점이고, 자, 이거는 중개가 완성된 시점이다. 자,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양쪽 다에게 보증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내가 어디에 가입하고 있고 금액은 얼마짜리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보증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증서 사본을 뭐하라? 교부를 해줘라. 복사본하고 교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되면 쌍방에게 보증을 설명하고 증서사본 교부해주라.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대부분 증서 사본 많이 받으셨죠? 있을 겁니다. 없어요, 진짜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보통 보면 앞에 계약서 있고 뒤에 확인설명서 아까 배운 거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증설정서 사본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대부분 보면 뭐만 쳐다보냐면 계약서만 많이 쳐다보죠? 왜? 네, 그러다 보니까 뒤에가 뭐가 붙어있는지 잘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없으면 찌르세요. 뭐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대부분 해줘요. 자, 근데 설명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설명 안 해주고 이거 사본만 교배해주는 경우는 일단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 자, 요거는 뭐 이렇게 내용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28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자, 보증금에 지급하는 부분이 있죠? 보증금의 지급. 자, 이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보죠. 손해배상 청구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손해가 났어요. 개업공개서 때문에 의뢰인이 손해가 났죠. 그러면 이 손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죠. 자,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뭐 배상 못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쫓아갑니까? 업무보증 설정한 곳으로 쫓아가죠. 쫓아가서 나 얘 때문에 손해 났으니까 돈 내놔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그때 들고 갈 서류가 있어요.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를 들고 와줘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얘 때문에 손해 났으니까 돈 내놔 그러면 안 주겠죠?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를 들고 와서 제출해 줘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들 교재 보면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가 뭐뭐 있느냐? 뭐뭐 있어요? 두 번째 줄부터 나오네요.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요?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에 뭐예요? 손해배상 합의서 나오죠? 손해배상 합의서라든가.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예. 자, 합의서를 안 해주죠? 합의서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 이제 소송 들어가야죠. 소송 들어가면 거기하고 나오는 판결문들이 확정된 판결문이나 화해조서, 조정조서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들고 보증기관으로 직접 갑니다.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자,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업무보증 설정, 지금 대부분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즉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는 1억을 설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1억이에요. 얼마죠? 1억 이상. 그렇죠? 이상이니까 딱 그 범위가 딱 떨어지죠. 대부분 1억짜리를 설정하는데, 자, 이때 의뢰인이 판결문 들고 옵니다. 판결문이 1억 5천짜리 판결문 들고 왔어요. 보증보험에 1억 설정했습니다. 가서 돈 달라고 합니다. 얼마 줘요? 예, 1억만 주죠. 왜요? 내가 연대보증한 금액은 얼마 범위? 1억 범위죠. 그래서 1억만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5천만 원은 그럼 어떻게 되냐? 5천만 원은 소멸되지 않고 개업공개사에서 직접 책임을 져서 배상을 또 해줘야 될 책임이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거의 못 받죠. 이거 개업공개사가 직접 책임을 진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못 받죠. 그러나 어쨌든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1억을 설정했는데, 자, 이제 5천만 원 손해가 났습니다. 1억 설정했는데 5천만 원 손해 나서 소송 들어가서, 자, 5천만 원에 5천만 원 손해 나가지고 열받았습니다. 열받은 손해를 청구하는 거예요. 열받은 손해를 뭐라 그랬죠? 정신적 손해라 그랬죠? 자, 열받은 손해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근데 요즘 판결문에서는요, 그런 정신적 손해가 많이 인정되진 않아요. 자, 어쨌든 열받은 손해를 별도로 청구해가지고 그냥 500만 원 청구했다고, 인정받았다고 봅시다. 그래서 손해 5천만 원 난 데다가 500만 원의 열받은 손해를 추가해서 5,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문이 나온 거예요. 요거를 들고 이제 보증보험이나 공제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자, 얼마 줄까요? 얼마 줄까요? 5천만 원만 줍니다. 분명히 1억 범위 내에서, 1억 범위죠. 그럼 5,500원이 1억 범위인데 왜 5천만 원만 주느냐? 여기 이제 저 끝에 나온 거예요. 뭐라고 됐죠? 정신적 손해는 제외한다는 얘기 있었죠?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범위 내죠. 분명히 1억 범위 내. 그런데 정신적 손해는 제외한다. 지금 정신적 손해는 개업공개사의 개인적 채무로서 그냥 갚아줄 책임이 있지만 뭐에서는 안 해준다는 얘기, 업무 보증에 대해서는 안 해준 거예요. 업무 보증은 실질적 손해가 난 것만 보증해 준 거죠. 자, 대략 이제 이렇게 일단 업무 보증 배상하는 거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손해배상 청구해서 손해배상 했죠. 그러면 자, 보증보험이나 보증보험, 그 다음에 또 공제는요, 다시 가입해줘야 돼요. 다시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탁은요, 공탁은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한다?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한다? 채워넣어라, 보전하라. 아니다.
그렇죠. 이거 보전하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일단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해야 되고, 공탁은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라. 며칠 이내라 그랬죠? 거기 규정이 돼 있죠? 재가입 보전 189페이지 있는 거 며칠 이내? 15일 이내. 15일 이내 이렇게 되죠. 자, 보증보험이나 공제는요,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냐? 자, 내가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이거를 다시 보자. 자,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1억을 설정한다면 25만 원이라는 이게 뭐라 했어요? 연대 보증료라고 그랬죠? 연대 보증료를 주면 내가 이 1억 범위를 연대 보증해 주는 거죠. 근데 자, 5천만 원 손해 났습니다. 5천만 원 청구를 해서 대신 갚아줬어요, 여기서. 그러면 5천만 원이 남느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1억 범위를 보증해 주는 것이 1억 금액을 보주는 게 아닙니다. 1억에 대한 돈을 연대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 1억에 대한 뭐를요? 범위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이미 나는 5천만 원 대신 갚아주는 순간부터 나의 효력은 끝난 거예요. 내가 이제 연대 보증하기로 약속했던 것은 이미 해줬죠. 효력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입해야 돼요. 자, 근데 공탁은 어떻다? 공탁은 자, 1억 업무보증 설정했죠. 설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빼먹었습니다. 자, 공탁이에요. 공탁은 돈을 통째로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럼 1억을 집어넣었다가 5천만 원 빼먹었죠. 그럼 얼마 남아요? 5천만 원 남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부족한 거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구분해 보시고요. 자, 이거를 보면서 다시 보죠. 자, 2015년 5월 달에 중개 행위가 있었습니다. 요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2015년 5월 달에 중개 행위가 있었는데, 그런데 자, 이 중개 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자, 2016년 5월 달에 최종적으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15년 5월 달에 중개 행위가 있었던 것이 16년 5월 달에 판결문 나온 거예요. 이 판결문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자, 보증보험으로 가야죠. 왜? 중개행위가 있었던 시점은 언제예요? 중개가 있었던 시점은 15년 이때죠. 그러니까 이때 자, 여기서 보면 중개가 완성되면 쌍방에게 보증에 대해 설명하고 증서사본 교부해주라고 그랬죠. 이건 왜 이렇게 교부해주는 거냐? 어디다가 들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의뢰인은 뭐 사본을 받은 거예요? 보증보험 증서 사본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 이쪽에 가서 돈 달라고 합니다. 그럼 돈을 주겠죠? 자, 5천만 원 줬습니다. 5천만 원 줬으면 이때 이 보증보험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보증보험 효력이, 여기 보증보험의 공제 효력이 없어진다 그랬죠? 자, 그 효력이 없어진다. 요때 요게 없어집니다. 왜? 나는 이제 5천만 원 갚아줌으로써 내 역할은 다 했죠. 여기서 없어지고요. 자, 그럼 다시 가입하라 그랬죠. 다시 가입하라. 며칠 이내? 15일 이내. 어디 거를요? 예, 2015년 요 거를. 지금 몇 년인데요? 16년이죠. 16년인데 언제 거를 다시 가입하라? 15년 걸. 왜 그런 거예요? 네. 일단 사고가 5월 달에 났죠. 근데 문제는 요 중개기가 난 것뿐만 아니라 8월 달에 또 중개기가 날 수도 있죠. 근데 8월 달에 중개기한 것이 사고가 났을 때 그 보증보험에 가면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이미 나는 다 줬죠. 줬으니까 이제 안 주는 거예요. 그걸 대비해서 다시 설정해 놓는 그 제도가 바로 요 제도입니다. 자, 요걸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제 다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하고 공탁은 어떻다? 부족한 거 채워놓으면 된다. 날짜가 어떻게 되죠? 15일이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제도가 이런 시스템을 가는구나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뒤로 넘어가서 하나 더 하고 갈 겁니다. 192페이지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자, 계약금 등에 대한 반환 채무에 대한 이행을 하는 거 보장하는 제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일단 이것도 일단 의미부터 파악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등이란 이거 뭐냐면 등하면 뒤에 뭐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과 그 다음에 잔금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계약금 등이란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까지 얘기하는 것이고, 자, 반환이란 뭐예요? 돌려주는 거죠. 반환 채무, 돌려주는 채무에 대한 이행을 뭐한다? 보장하는 제도다. 제가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취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아마 감유 갖고 했을 거예요. 자, 요즘 오늘은 여러분들 공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시니까 토지거래 허가 배우셨죠? 1월 달에 토지거래 배우셨죠? 자, 그거 갖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A하고 B가 있고, 자, 갑이 이제 중개를 해주는 와중에 이 A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걸립니다.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 넘어가는 토지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줘야죠. 허가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면 어떻게 되죠? 배웠죠? 일단 공법 배우셨죠? 요거 배운 걸로 제가 기억하고 예를 들어 본 겁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효다. 자, 이제 무효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애초부터 허가를 안 받을 목적으로, 이거 잔탈이라고 합니다. 애초부터 허가를 안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 그러나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유동적 무효다. 들어보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보죠.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B가 A의 토지를 다 살려고 그러니까 허가지역이에요. 근데 허가지역인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허가를 일단 받아야지만 되죠. 자,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도 계약을 일단 체결할 수 있죠.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하면, 그래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허가를 일단 받겠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무상에서는 계약서 쓸 때 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므로 계약하고 나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좀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 명시 안 하면 나중에 걸렸을 때 허가를 잔탈할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명시해가지고 일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되죠. 근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제 둘이 공동 신청이죠.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허가가 안 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가 불허가 처분됐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되죠. 자, 이제 실무에서도 제가 아무튼 다룰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됐다면 이 A는 어떻게 된 거예요? A는 계약금을 다시 돌려줘야죠. 줘야죠, 원래. 주나요? 이제 여기서 문제죠, 이게 지금. 이게 문제는 A가 이미 계약금 다 써버렸어요. 나중에 줄게가 이제, 나중에가 이제 1년 되고 2년 되고 10년 되고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 이 상황에서 A와 B가 계약을 체결할 때 B가 A에게 건네줄 돈을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다른 기관 명의로 맡겨놨다가, 이게 예치입니다. 맡겨놨다가 얘가 허가를 중간에 진짜 계약 체결하고 중간에 허가 받죠. 허가 신청 허가를 받으면 당연히 얘가 받을 권리가 있죠. 얘한테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허가를 만약에 불허가 처분됐으면 확정적 무효가 되죠. 확정적 무효가 됐으니까 어디에 이제 계약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럼 누구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B한테 돌려주면 되죠. 바로 이 제도, 지금 반환 채무의 이행을 뭐한다? 보장하는 이 제도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누구를 위한 제도? B가 이제 B를 위한 제도죠. 자, B는 뭐라고 표현한다? 취득 의뢰인이죠. 취득 의뢰인을 위한 제도예요. 자, 그래서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다? 권리 취득 의뢰인. 얘를 위한 제도는 아니에요. 왜냐? 얘는 계약금 받아서 당장 쓰는 게 중요하죠. 받아서 써야 되는데
못 받고 다른 기관 명의로 맡겨둔 게 되죠. 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얘를 위한 제도다. 이 제도의 취지를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계약금 등이란 중도금, 잔금 등을까지 얘기하는 거고, 이런 이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로서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누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럼 권고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권고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상황에서, 자, 아까 이 상황에서 권고를 안 했습니다. 이 법 의무 위반이다? 아니다는 얘기죠. 자, 권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무는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일단 여기 보니 예치명의자가 있어요. 예치명의자. 예치명의자는 예금 통장 명의자입니다. 예금 시켜놓는 거죠. 자, 예치명의자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은보 신체 공전 이렇게 하면 되죠. 공전. 자, 자, 여러분들 교재 예치명의자가 193페이지 있죠? 자, 193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예치명의자가 있어요. 누구 명의로 예금시켜 놓느냐? 예금은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금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은행법에 의한 은행입니다. 보험회사, 신탁회사, 채신관서, 공제사업자예요. 공제사업자. 그 다음에 또 계약금 등 예치와 관련된 전문회사입니다. 이 계약금 등 예치와 관련된 전문회사인데 이걸 에스크로 업체라고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에스크로업에 대해서 아마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잠깐 언급이 아마 될 거예요. 배우셨나요? 아직 안 배웠을 텐데. 에스크로 11월 달에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을 거예요 아마. 에스크로업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개론에서 배울 거고 제가 잠깐 언급할 아마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계약금 예치와 관련된 전문회사가 바로 에스크로 업체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예금주 명의는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자, 뭐죠? 다시 한번 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채신관서, 공제사업자, 전문회사 명의로 예금시켜 놓은 거예요. 이 명의로 어디다 예금시켜 놓냐? 예치기관이 있습니다. 예치기관이 있어요. 기관은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또 신탁회사 그리고 공제사업자. 제가 순서를 조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교재는 금융, 공제, 신탁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걸 좀 같이 따라오려고 여기다 좀 해놨습니다. 자, 이건 예치기관, 예금하는 곳입니다. 금융기관. 자, 여기에 은행과 여기에 금융기관 잘 보세요. 여기에 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입니다. 근데 이 밑에는요, 그냥 금융기관 그랬죠. 어느 게 폭이 넓어요? 위에가 넓어요? 밑에가 넓어요? 밑에가 넓죠? 자, 이건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일반 시중은행이에요. 신한은행, 무슨 은행, 이런 시중은행만 은행법을 적용받습니다. 근데 이 금융기관 하면 폭이 상당히 넓죠? 자, 금융과 관련된 부분, 농협 대표적인 또 금융기관이죠? 여러분들 하면 농협통장 있을 거예요. 근데 농협은요, 은행법 적용 안 받습니다. 뭐냐면, 아까 특수법 얘기를 했지만, 농협동조합법 있죠? 거기 적용받아요. 뭐, 새마을금고 이런 거 많죠? 자, 이런 금융기관이 상당히 폭이 넓죠. 자, 그러면 여기 금융기관도 요즘 나옵니다. 채신관서 같은 건 대표적인 금융기관이죠. 우체국 예금보험의 법률에 의한. 자, 그래서 이 금융기관이 폭이 상당히 넓다는 걸 여러분들 눈에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신탁회사, 공제사업자 있습니다. 저 신탁과 공제가 위에서 그대로 내려왔죠?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예금시켜 놓는다. 자, 요거는 이건 뭐다? 이거는요, 예금주 명의고요. 여기는요, 이 예금주 명의를 어디다 예금시키는 거? 여기다가 예금시켜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치기간이 나오는데요. 예치기간. 그럼 언제까지 예금시켜놔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언제까지? 자, 원칙과 그 다음에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까지가 원칙이에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까지는 언제까지입니까?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됐다. 그렇죠. 이거 잔금지불이에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됐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뭐다? 소위 말하는 잔금지불, 거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여태까지 예치하는 것이 잔금 지불 시점까지 예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로, 자, 예외로 중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제도는 원래 미국식 제도를, 에스크로라는 이 제도를 우리나라식으로 본따오다 보니까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큰 틀만 일단 잡고 넘어가고 나중에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중도 수령할 수 있다. 중간에도 찾을 수 있어요. 중간에 찾을 수 있는데 이때 중간에 찾을 때는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누구에게 교부하냐면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를 하고 중도에도 찾을 수 있다. 자, 중도 수령 시 이 보증서 발급 기관은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예치명의자한테 교부하는데 이거는 누구를 보호하는 규정이냐면 예치 명의자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자, 보죠. 지금 아까 이런 걸 한번 해봤죠? 토지거래 허가 부분 한번 봤을 겁니다. A하고 B가 갑에 의해서 중개를 해주는데 이 토지가 허가받아야 된다 그랬죠? 자, 이제 요거 상황을 다시 한번 보죠. A와 B가 계약 체결했습니다.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둘이 이제 가가지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담당자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자, 이거 허가 날 것 같네요. 그래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죠. 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이 개업공개사가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개업공개사 여기 이제 예치해놓았다고 봅시다. 얘가 예치할 수 있으니까 얘가 이제 예치를 딱 해놨는데 허가 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어떻게 돼요? 돈을 다시 A한테 돌려준 거예요. 허가 날 것 같네요. 그 소리에.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죠. 그러면 졸지에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돌려준 거 다시 또 원위치 돼가지고 주님만이 또 싸우죠. 그럼 이때 누구를 걸고 넘어졌어요? 갑을 걸고 넘어졌죠. 왜 네가 왜 중간에 줬느냐? 그래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는 그 돈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한다? 중도에 찾아가려면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누구한테? 얘한테 교부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얘가 어떻게 돼요? 그 보증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을 갖다가 일단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 요 보증서 발급해서 누구한테?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는 이 이유는 누구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누구를 보호하는 규정? 예치 명의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중도에도 발급해서 해서 교부할 수 있다는 얘기. 자, 뭡니까? 중도에도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예치 명의자한테 뭐 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그러니까 예치 기간은 이렇게 원칙과 예외로 나눠진다. 라고 하는 거 한번 구분해 보고요. 자, 이제 마지막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 명의로 만약에 예치했다면 의무가 나옵니다. 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다. 의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약정해야지만 된다. 약정, 인출동의 방법, 인출동의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실비 그리고 거래 안전에 대해서 자, 인출 동의 방법, 실비, 거래 안전에 대해서 약정하라. 개업 공개사가 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한다. 얘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때는요, 개업 공개사가 갑자기 의무가 생겨버리는데 인출 동의 방법, 인출할 때 누구 동의 얻어가지고 인출한다. 뭐 이런 거. 실비, 자, 비용이 나오거든요. 비용은 나중에 잠깐 한번 중개보수 부분에서 얘기할 겁니다. 실비, 그 다음에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소유의 책임과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소유의 책임과 분리하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예금 통장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장을 따로 만드는 얘기예요. 자, 통장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이유는 일단 부당이득 취득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있는 통장에다가 계약금 등 1억을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다가 3개월 뒤에 빼주죠. 1억 쏙 빼줍니다. 그 사이에 뭐가 남아요? 그렇죠. 이자가 남죠? 이자 누구 거예요? 내 거? 거기 거죠? 은행 거예요. 근데 그 내 통장에 1억이 있는 것에서 섞여버렸으니까 이자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자 고스란히 내가 먹는 거죠.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나중에 돌려줄 때 어떻게 돼요? 그 이자까지 고스란히 돌려주라는 얘기. 그 얘기가 바로 자기소유 책임과 분리하라는 얘기예요. 자, 통장 따로 만들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뭐 해서는 안 된다?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인출 금지.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함부로 인출해서는 안 된다. 왜? 내가 지금 내 명의로 통장하고 도장하고 다 갖고 있죠. 급하면 이거 쓸 수도 남의 돈 쓸 수도 있죠. 급하면. 그래서 함부로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못 믿어서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 예치 금액만큼 뭐 설정해가지고 보증을 설정해서 그 증서 사본을 뭐하라? 교부하라. 얼마만큼요? 얼마만큼 보증 설정하라? 1억이 아니라, 자, 이거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업무보증 설정한 거와 좀 개념이 좀 틀려요. 자, 1억은 업무보증 설정했을 때인 거죠. 설정했을 때고, 요거는 예치 금액만. 내가 지금 얼마만큼 예치하는지 모르죠. 계약금만큼 예치할 수도 있고, 계약금과 중도금 예치할 수도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몽창 예치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 예치 금액만큼 보증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증서사본을 교부하라. 왜요? 나중에 들고 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 증서사본을 교부하라 했습니다. 자, 이때 보증 설정할 때는요, 업무보증 설정할 때 보증 설정 기관과 똑같습니다. 보증보험 공제 공탁이에요. 자, 요게 이제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의무입니다. 자, 지금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랬죠? 이거 그냥 지금은 그냥 구경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머릿속에다가 정리해 놓으면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196페이지에 또 상당히 중요한 걸 합니다. 금쟁이 있죠? 거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